안녕하세요. 김기만 회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외화 대출원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한 은행이 거주자라든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 표시 대출금을 우리가 외화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그 비거주자는 제외가 되었다가 이제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화 대출에는 사모방식에 의한 외화 사채, 인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신 운용을 할 때의 일반 원칙도 있습니다. 은행은 모든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화 대출을 심사를 할 때는 차주의 구체적인 자금 용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대출 소요 자금에 대한 지정 한도와 대출 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 부분입니다. 자, 거주자에 대해서 외화 대출을 할 때 좀 용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용도 목적으로만 외화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실수요 용도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중소제조업체의 시설 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외화 대출과 관련돼서의 실수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주가 직접 해외에 지급하는 물품 수입 또는 용역 대금의 결제 자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자금 그리고 해외 차입금 상환 자금에 한해서 외화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수입자가 직접적으로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수입 중개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 대금 결제 용도로 외화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수요 자금 플러스 키코 등 통화 옵션 결제 자금이라든가 중소제조업체 시설 자금에 한하여 외화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화 대출의 해외 실수요 용도 제한은 외국한 은행의 외화 대출금 계정 그리고 대내 외화 사모 사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 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 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라든가 보험회사, 은행, 투자 신탁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발행증권을 인수시키는 형태로 취하는 그러한 사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그 사모 사채에 대해서 대내 외화 사모 사채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 사모 사채로서 외국한 은행이 취득하거나 인수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외화 대출과 그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화 대출에 대해서 외화 대출금 계정과 그다음에 대내 외화 사모 사채에 대해서만 이러한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입과 관련된 신용 공여 계정인 매입 외환이라든가 내국 수입 유산스 등은 외화 대출 범주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외화 대출 용도 제한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둘 다 매입 외환이라든가 내국 수입 유산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수요 자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 제한을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대출 대상 거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무역금융을 살펴봤었는데요. 무역금융은 쉽게 말하면 단기 원화 대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금융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LC, DP, TT 등 일람불 결제만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한부 거래인 경우라든가 원자재 기한부 거래 방식의 원자재 수입 결제 대금이라든가 또는 중개무역 대금이라든가 무역금융에서는 중개무역에 소요되는 대금에 대해서도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완제품 수입 대금까지도 무역금융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았죠. 국내에서 원화를 가지고 내국 신용장을 가지고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었지만 해외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금 같은 경우에는 무역금융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금융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무역금융에서 융자 취급하지 않았던 것들은 외화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자금 등이 무조건적으로 융자가 된다,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실수요 용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만 무역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외화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무역금융 융자가 안 되면 외화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화대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자금 용도에 대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부 규정에 따라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 제한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 법인 그리고 순수 비거주자인 외국 기업 등에게 외화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 법인 또는 국내 법인이 아닌 순수 비거주자인 외국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외화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 은행이 직접 해외 현지 법인으로 대출을 하거나 또는 해외 지점을 통해서 운전자금이라든가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거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현지 법인 앞으로 직접 외화대출을 할 때는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금 용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이 운전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시설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한 용도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겠고요. 용도에 부합한 여신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이 대신 차입해서 현지 법인 앞으로 투자할 때는 해외 직접 투자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 별표 치시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해외 직접 투자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A사가 해외 현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용도 목적으로는 외화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외 직접 투자 자금으로 보지 않고요. 간접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해외 직접 투자 자금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디귿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현재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의 금전대차 거래 신고 대상 부분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상으로는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는 없어요.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증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환 은행이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할 때 은행이 아니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외국환 은행이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라든가
담보를 제공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거주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한 은행이나 또는 외국한 은행인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를 받아서 외화 대출을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비거주자가 보증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잡히시죠? 자, 외화 대출 리스크 요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로 환산한 대출 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잖아요. 우리가 외화 대출을 받았어요. 달러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원금도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겠죠. 그 취지입니다. 자, 외화 대출 기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외화 대출의 이자가 증가한다. 맞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도 원금과 이자도 올라가겠죠. 자, 3번. 환율이 상승하여 외화 대출 원금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든가 유가 증권 그리고 예금 등 담보물의 담보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차주는 추가 담보물을 보충하거나 담보 부족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먼저 제공했던 부동산, 유가 증권, 예금 등의 담보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 담보를 보충하게 하거나 담보 부족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은 기업의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을 감소시켜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가산 금리는 증가하게 된다. 자, 환율이 상승을 하게 돼서 원화로 환산한 외화 대출의 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외화 대출을 받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상승하거나 외화 관련 평가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연쇄적으로 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신용 등급 하락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 연장할 때 금리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기 연장 시 가산 금리가 상승하여 외화 대출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환율 상승과 금리의 상승은 결국은 원금과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고 악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외화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내용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대출 리스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외화 대출을, 그러니까 외화 차입금을 보유한 그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 요인인 환율과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차주의 재무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 및 영업 흐름이 현금 흐름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차익과 관련하여 그 외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크게 환위험과 금리 위험 그리고 신용 위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환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 위험은 대표적으로 외화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변동에 따른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율 상승이 되겠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하게 되는 손실이라고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의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환 해지 상품으로는 선물환, 통화 옵션, 통화 선물 및 무역보험공사의 환 변동보험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화대출 차주는요. 미리 달러를 사놓는 거예요. 선물로 사놓는 겁니다. 선물환을 매수를 하거나 또는 통화 옵션, 우리가 일정한 금액으로 그 통화를 살 수 있는
통화 옵션을 매입을 해놓는 거예요. 매수 등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외화대출의 그러한 환 위험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축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외화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미리 달러를 그 환율을 고정을 시켜서 그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그러한 환 위험을 해지시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통화 전환 옵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환율 추가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분할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화 전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기간 중에 외화 대출 차주가 외화 대출의 전부나 일부를 원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원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우리가 통화 전환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달러 등 외화를 원화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환 변동이 있나요? 여러분이 원화 거래하실 때 오늘 원화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나요? 우리나라에서 내부에서 거래할 때는 원화는 그냥 고정이 돼 있잖아요. 별도로 환율 변동 위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돌림으로써 그러한 환율과는 이제 관계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일정 폭 이상 상승할 때 외화 대출을 원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환율 추가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위험이 있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는 이제 원금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이제 금리에 이제 이자에만 좀 영향을 주겠죠. 자, 금리 위험과 관련돼서는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은 변동금리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외화 대출은 고정금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좀 함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면 당연히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변동금리 운용 시 이자율 수합 거래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이자율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이자와 교환할 수 있는 거래를 우리가 이자율 수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위험과 관련돼서는 통화전환 옵션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금리 위험과 관련돼서는 변동금리 이자율 수합 거래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이 있죠. 자, 신용 위험은 뭐죠? 대출을 해주면 차주로부터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우리가 신용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위험, 금리 위험 발생으로 인해 대출 취급 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 우리가 그것을 신용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마련해 놓는 거죠. 부동산 그리고 동산, 제3자의 보증, 예금과 적금 등을 채권 보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담보물을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러한 담보 등을 받아 놓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외화 예금 등을 담보로 외화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액이 되죠. 불이익 범위 내에서 취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보전에 있어서는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주자 대상 외화 대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 실수요 자금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예금 등을 담보로 할 때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전제 조건인 반드시 해외 실수요 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해외 실수요 자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예금과 같은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대출과 관련돼서 요 부분도 좀 시험에 그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화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 은행은 신용 위험을 경감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이 사업자금 대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것도 좀 같이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현지 법인이 그 사업 자금을 대출할 때, 사업자금 대출 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모 기업 등의 연대보증이라든가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을 통해서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있죠? 자, 우리가 K-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용위험 관리할 때, 특히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이 사업자금을 대출을 할 때 이 내용, 그 신용위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감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요 세 가지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보험과 중장기 수출 보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수입 보험 중에 금융기관용이 있는데요. 차주가 국내 수입자 그리고 대출 기간은 단기 1년 이내의 제품을 말합니다. 자,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국내 수입자가 뭐 철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그러한 그 주요 원재료가 있거든요. 그러한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하고자 할 때 국내 금융기관을 보험 계약자로 해서 수입에 필요한 지급 보증이라든가 또는 수입대금 결제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수입자가 융자를 받았는데 금융기관에게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K-슈어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그러한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의 손실을 담보해주는 상품을 우리가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이 되는 정책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대출을 할 때 금융기관은 K-슈어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담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선박 거래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이제 그 외국 선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조선소에서 선박을 제조해서 건조를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외국의 선사가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그러한 국내 그 조선사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선박이라든가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자본재 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해외 발주처에서 필요한 수입대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 대출을 저리에 차입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해외 수입자의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그러한 그 보험을 우리가 중장기 수출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수출 보험 등을 통해서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디케이티드 론이 있습니다. 자, 신디케이티드 론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 대출에 대해서
한 개의 은행이 그 외화 대출을 전부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행이 주관은행이 돼서 일단 외화 대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참여 은행 등을 모집을 해서 그러한 외화 대출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을 우리가 신디케이티드 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타 외화대출 관련 위험 분석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중 뱅커스 유전스 LC 분석 부분인데요. 자,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는 뱅커스 유전스 LC 거래는 단기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환 사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낮다라는 점에서 뱅커스 유전스 LC 관련 채무액 부분만큼은 상거래상 채무 부담으로 수정하여 판단을 합니다. 자, 뱅커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리고 이자 지출이 수반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슈퍼스 유전스 같은 경우는 회계상의 매입 채무로 분류가 되고요. 수출상의 신용 공여 기간 동안 이자가 물품 대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뱅커스 유전스 방식은 아무래도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 상승 및 이자 보상 배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재무 구조가 좀 저하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로 인식되는 슈퍼스 유전스 LC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상보다 거래 교섭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뱅커스 유전스 방식보다는 회계상 매입 채무로 분류되는 슈퍼스 유전스 LC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슈퍼스 유전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할 때 그 신용 공여와 관련된 부분만큼 해당 이자를 이미 물품 가격에 포함시킨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뱅커스 유전스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또는 슈퍼스 유전스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둘 다 결과적으로는 부채 비율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요. 뱅커스 유전스 방식이나 슈퍼스 유전스 방식이나 둘 다 실질적인 상환 부담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보다 거래 교섭력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슈퍼스 유전스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융통 목적의 해외 자회사와의 불법 DA 및 OA 방식 거래 분석이 있는데요. 자, 추심 방식의 DA 거래와 송금 방식 OA 거래 같은 경우는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 간의 자금을 융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과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료 조작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외 매출 채권 할인 잔액을 포함한 실질 차입금의 분석 부분인데요. DA라든가 OA 할인 잔액의 경우 우발 채무로 은행 보증이 없기 때문에 해외 수입상의 지급 거절 시 어음상의 소구권이라든가 환매 청구권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좀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유 중인 외국한 여신한도의 재무 융통성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요. 재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든가 신용도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기 불황이나 시중 자금 경색 등과 같은 자금 압박이 발생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대체 가능성이라든가 자금 사용 계획의 수정 능력을 우리가 재무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한 여신한도의 재무 융통성 분석 부분인데요.
금융기관의 여신한도와 한도 미사용액은 재무적 융통성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 신용장의 개설 한도 그리고 수출상 입장에서의 수출채권 할인 한도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채권 할인 한도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할인 후에 수취한 자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즉 수출상이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내고를 한 거예요. 매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매입된 자금을 어느 용도에 쓰든 관계없다라는 내용이지만, 신용장 개설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입 물품 등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 여신 한도 중에 신용장 개설 한도는 사용 제한에 따라 수출채권 한도에 비해서 유동성 확보 수준이 좀 여리하기 때문에 재무적 융통성 수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화대출 이제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변동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의 구성 요소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로 구성이 되고요.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변동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화대출과 관련돼서 금리 체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외화대출의 금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올 내용이기는 한데요. 기간별 대체금리에다가 여기다가 조달 스프레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간별 대체금리와 조달 스프레드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외화대출의 금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은행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대출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기간별 대체금리에다가 조달 스프레드가 더해지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기간별 대체금리라는 표현 대신에 리보금리가 사용이 됐었어요. 리보금리가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2012년도에 그 리보금리 호가은행 등의 담합을 적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리보금리라는 게 은행들에 의해서 이게 그 좀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202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리보금리를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는 리보금리를 전면적으로 산출을 이제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리보금리를 대체하기 위한 또 금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간별 대체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보 산출 중단에 따른 리보 대체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별 대체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 달러라든가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유럽의 유로라든가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일본 엔화를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금리를 기간별 대체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내 은행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달 스프레드가 나오는데요. 조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외화대출 재원인 그 외화자금을 국내외에서 조달하는 차입은행의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조달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용도가 좋을수록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외화를 빌려올 때 금리는 떨어지겠죠. 신용도가 좋을수록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한 그 차입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대체 지표금리에 덧붙는 비용을 우리가 조달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리보금리를 대체하는 기간별 대체금리에다가 그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간 비용, 그러한 조달 스프레드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외화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산금리에 대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은 각종 법규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또는 적립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개별 차주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의 위험도라든가 또는 대출로 인해 은행이 수취해야 하는 이익이라든가 은행이 영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가산금리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원가, 원무 원가, 법적 비용, 그리고 목표 이익률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산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원가, 대출과 관련된 원가라든가 마진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금 등 출연 부담금 면제 대상 외화대출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에 나오는 시설자금 대출금이라든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 대리점, 그 밖에 영업소,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이라든가 또는 수입결제를 위해서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이 그 기업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그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부담을 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행 같은 경우는 외화대출금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일정한 요율의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연금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면제가 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조금 낮춰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산금리를 우리가 지급을 할 때 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부담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대출 금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실행 부분입니다. 자, 외화대출의 경우에는요, 해외 실수요 증빙상의 통화와 대출 취급 통화가 달라도 된다. 무조건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외화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시에도 통화 변경이 가능하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통화 변경은 가능하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외화대출을 해줄 때 대출 취급은행하고요, 송금은행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제도 및 추심결제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는 DP라든가 DA 거래에서는 특정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화대출을 취급한 은행과 그 대출금을 외국으로 송금해주는 은행은 원칙적으로는 같아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대출 취급 은행이 외화대출 실행 시 직접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도 같아야 하고요. 은행이 해외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송금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용도의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입대금을 결제할 거예요 라고 했으면 그 수입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차주에게 직접적으로 줬다면 그것을 수입대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대출 취급은행이 외국으로 직접 송금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3번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차주가 이제 외화 대출이 나오기 전에 자기 자금으로 미리 송금을 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 은행에서 차주 계좌로 입금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해외 송금한 이후 기간 기억해 주세요. 1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고요. 차주가 송금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에 대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해서 외화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자금으로 시설자금을 먼저 송금을 했다면 기간 기억해 주세요. 6개월 이내에 한해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시설자금을 먼저 보냈다면 외화대출 은행은 6개월 이내에 대출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개월과 그 다음에 6개월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이다.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설자금과 관련돼서는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완공한 자산을 후치 담보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후치 담보로 이제 은행에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채권 보전에 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 용도의 사후 점검입니다. 자, 외화 대출을 받았으면 해외 실수요 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용도의 사용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외화 대출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회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 자체가 허위로 작성이 되었거나 위조 변조되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즉시 회수해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외국한 은행은 대출 취급 이후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 내역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사후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중소제조업체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유형자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이미 취급되어 있었던 외화 대출을 채무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대출과 같이 증빙 서류를 진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물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자금 대환 시 실질이 시설 자금이더라도 계정상 운전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시설 자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취급 은행에서 시설 자금 용도로 일단은 변경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행해서 대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사항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점관리 대상 정기 점검 부분입니다. 기업의 부실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부실화의 일단 그 발생 원인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업의 부실화되는 과정 중에는 경영자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또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든가 또는 계열사 등의 연쇄 부도라든가 또는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한 판매 부진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등을 가지고 시장 환경이 악화가 됨으로써 영업 실적이 저하가 되고 자금 부담은 가중이 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기업이 점차 부실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부실화 과정에서 은행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점검 항목 등이 있는데요. 조기경보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은행에서 기업 부실화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재무적 항목과 그리고 비재무적 항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적 항목은요. 매출액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 매출 증가율이 점점 밑으로 떨어져요. 증가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은 점점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 시설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은 증가한다.
돈은 자꾸 빌리는 거예요. 시설 투자는 안 하는데 돈을 자꾸 빌려와요. 그러면 재무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액의 증가 없이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 매출액은 안 늘어나는데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만 급격히 늘어나요. 아, 이러한 경우에도 뭔가 지금 기업의 유동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차입금 구조가 단기화되거나 제2금융권 여신 비중이 증가한다. 단기에 빌리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거나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구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타법인 출자라든가 손실 처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도 부실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재무적 항목이 있는데요. 자산에 재무적으로 손실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경영권 변동이 잦아요. 그리고 횡령이나 내부 통제가 미흡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의 대표가 자꾸 화면에 나와요. TV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죄송합니다.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 사업이 수시로 변경이 돼요. 분명히 식품 회사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철강 사업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갑자기 어느 날은 막 IT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 않나, 그런 경우예요. 목적 사업이 자꾸 변경이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 계약 공시가 빈번하고 추후 정정 공시 경향이 있다. 주식과 관련돼서 그 회사가 실적을 올립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매출이 있습니다라고 공급 계약을 막 해놨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주가 조작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걸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증권 신고서를 통한 공모보다는 간단한 소액 공모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이 회사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무적 항목하고요, 그 다음에 비재무적 항목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좀 외우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비재무적 항목을 기억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재무적 항목은 5개지만 비재무적 항목은 보통 4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비재무적 항목을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재무적 항목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다음 중 기업 부실화와 관련된 재무적 항목과 비재무적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비재무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재무적 항목에 대한 내용 4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재무적 항목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